그래서 인지 치료하고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고 그 약물 치료인데 증상이 좀 경증이고 가볍고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심리 상담으로 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정도로 하는 게 좋고, 근데 나는 전문가를 꼭 전문가라면 심리 상담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심리 상담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저명한 의사, 이 분야에 정신과 의사라 그래서 모두 우울증 전문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전문가, 마약 중독 전문가, 중독 전문가, 어떤 사람은 뭐 ADHD, 뭐 공황, 우울, 근데 뭐 다 공부는 했지. 그 사람들이 그 전문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뭐 우울증을 모르고 뭐 ADHD를 모르고 중독을 몰라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아니야. 왜 자기 전문 분야가 있냐면 그 분야로 더 관심 있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펼쳐나가는 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쌓이는 임상적인 사례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임상예라고 하면 뭐냐면 환자를 상담해 본 경험이, 환장을 치료해 본 경험이 그쪽 분야로 많이 쌓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울증도 또 예를 들어 우울증, 성인 우울증, 소아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 노년 우울증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우울증 전문가는 대체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걸 하려면 내가 내 생애 주기에 맞는 그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좋지. 나는 이제 50대니까 50이 이제 막 들어섰으니까 이제 뭐 이런 중년대를 많이 경험해 본 의사분. 그러면 중년대, 우리나라의 중년대가 갖는 경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이제 내가 뭐 MZ 세대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사람 다 다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성을 갖는데, 그 경향성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50대에 겪을 수 있는 상황들, 뭐 경제적인, 가정, 그 다음에 뭐 건강,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뭐 주요 질환들이 이제 올 수 있는 심혈관계, 뭐 당뇨 이런 것들 올 수 있는 시기니까, 암, 그런 것들, 뭐 그런 요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거지. 반대로 이제 뭐 소아우울증인데 뭐 40대 50대 많이 해본 분은, 그쪽으로 많이 해본 분은 소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잖아. 모른다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래서 선생님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 잘 찾았으면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나는 정답인 것 같아. 선생님을 잘 찾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약사도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의사 무슨 선서하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그리고 의사의 모범이 되게 누구죠? 뭐 슈바이청 누구 있잖아. 그런 정말 사람의 생명을 고치고, 사람의 어떤 몸과 마음의 생명을 고치고 질환을 치료하고 이 사람을 개선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그 일을 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어떤 자아실현이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 당연히 그분들도 경제적인 거 생각하고 그 환자 수 생각하고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고생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봐, 맨날 마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대체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계속 난처하고 뭐 반복적으로 뭘 해도 이렇게 뭐가 치료가 잘 안 되고 우울하고 죽상이고, 그리고 죽겠다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총창 만난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얘네 또 이러네 하고서 이제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원래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 물론 의사 나름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는 안 그러고 처음에 잘하려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번아웃이 된 거야. 의사라고, 정신과 의사라고 정신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난 그런 생각 해봤어.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들의 상당수는 자기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점들,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들,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기가 더 그쪽으로 공부해서 자기를 고치고 치료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한 사람도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 난 그럴 것 같아. 경향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의과 들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과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을 특별히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잘 되는 과로 갈 거고, 이국적 교수나 누구처럼 이렇게 자기 어떤 헌신해서 이렇게 자기 어떤 추출한 사명감으로 환자를 살려내는 거에 한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과들, 외과나 다른 과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신과를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쪽의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거나 주변에, 자기가 살아온 가정에서, 주변에서 가족이라든지 친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것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소위 장사 잘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보다는 치과 이런 데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질까는 모르겠는데, 나는 산업으로 치면 정신과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옛날에 발기부전이 병이 아니었잖아. 애 늙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질환으로 인식돼서 약을 처방받아서 개선을 하잖아. 우울증이 우리 70년대에 우울증이 병이었겠어? 그때 우울증 전문가 없었다는 건 아닌데 그 치료받는 사람들 별로 없었지. 왜냐면은 쉬쉬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더 큰 거는 그게 병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어. 의지력이 나약하다, 저 의지박약이다, 아니면은 저 약해 빠졌다, 너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 그래, 아니면 너 맨날 그렇게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그래, 너 술 먹고 놀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들고 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 이게 이런 심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일관된 어떤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면 치료를 정말 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그런 경험을 믿고, 그리고서 그분이 약을 먹자 그러면 약을 먹고, 상담을 하자 그러면 상담을 하고, 다만 자기 의견은 얘기는 해야 돼.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얘기한 거는 마일드한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증인 사람들,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약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경험이에요. 처음에 약을 먹기 시작한다는 게. 왜냐면 내가 정신과 약을 먹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먹고 나면 있잖아,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 왜냐면 우리 혈압약 먹으면인가? 아무튼 뭘 먹으면 혀가 마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거든? 혀가 막 자꾸 마르고, 감기약도 센 거 먹으면 좀 마르고 그러지 않나? 혹은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잖아. 오늘 그 뉴스 나왔어. FDA에서, 미국에서 식약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 있잖아. 우리 진통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하고 에드빌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에드빌이 아니구나, 브루펜인가? 이브프로펜,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인데, 타이레놀을 임산부가 임신 기간에 먹으면 아이가 자폐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대.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이제 그 발표를 한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타이로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 어?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머리 아프면 쉽게 먹게 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제약회사의 음모.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이스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작용 사례들을 알고서도 리포팅 되는 것들을 접수하고 잘 인지하면서도 그거를 최대한 늦게 터뜨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터뜨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날아가잖아. 큰 매출이. 그리고 매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회사의, 제약업체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에치칼이라고 하는데 그 도덕 윤리성, 그다음에 뭐 그런 정직함, 뭐 그런 이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식품에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 근데 약품은 오죽하겠어. 왜냐면 모든 약품은 치료 효과의 목적도 있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 왜냐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야. 모든 약에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굉장히 넓혀서 얘기하는 거고, 좀 가벼운 약들은 부작용이 훨씬 거의 없지. 근데 이제 좀 센 치료를 필요한 약들은 약을 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제약회사들의 기술이고 연구 개발인 거고. 근데 식품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특정 견과류를 하루에 몇 그램 이상 먹으면은 그게 오히려 몸에 안 좋잖아. 맞지? 뭐 저 과일 좋다고 과일 하루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려 먹으면 당 엄청 올라가서 안 좋잖아. 키위 요즘에 몇 달 사이에 많이 연구 기사들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키위, 블루베리, 그리고 복숭아가 3대 정말 완전 건강식품이래. 항산화 근데 좋아. 근데 그게 어떤 한 기사가 아니라 여러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 그 세 가지 과일에 대해서. 뭐 다른 과일도 다 좋지만 특별히 더. 근데 이거를 좋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복숭아 10개씩 먹어. 그럼 탈나. 당 엄청 올라갈 거고, 그잖아. 키위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 한 박스씩 먹어봐, 맨날. 그러니 똑같은 거야. 약물도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고 해도 과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과용하지 않아도 어떤 식의 부작용은 있다는 얘기를 취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얘기가 돌아가면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지끈거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뿌옇고 띵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입이 마를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거기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며칠 먹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주로 포기하는 이유는 이제 약물이 빨리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먹으면 약이 효과 날 것 같아. 뭐 감기약이나 진통제처럼. 아니거든. 이거는 대부분 우리 뇌에 작용하잖아. 호르몬, 대부분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잖아. 노르에피네프린인가? 뭐지? 아니, 공부 좀 하고서 이거, 아니,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읽어보고서 해야지. 생각이 안 나니까. 뭐 이런 거에 다 작용을 하는 거라서, 이런 거에 작용을 하거나 촉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저해를 하거나 다 이런 거라서, 그게 뇌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을 경험을 했거든. 왜냐면 나는 저기 보이는